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위대한 미국의 심령술사. 2. 한국에 대한 놀라운 예언. 3. 2060년 아시아 유일의 드래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적인 대연가들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는 수세기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일부 대연가들은 미래의 중요한 사건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이 잘못 예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예언가 중 한 명인 노스트라담스는 많은 중요한 사건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예언 중 많은 것이 해석이 어렵거나 모호하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예언가들의 예측은 종종 후속 사건에 대한 이해와 연결됩니다. 이를테면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예언이 더욱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예언이 실제로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예언가들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그들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세기의 대예언가라 불리는 에드가 케이시. 수많은 예언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나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예언이 오늘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의 뉴스펙트럼은 케이시의 측근이 몰래 기록한 예언이 적힌 일기장을 입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한국과 관련된 놀라운 예언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의 미래에 대해 그는 어떤 예언을 남겼을까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는 할아버지를 향해 반갑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했는데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본 부모는 충격에 휩싸였죠. 분명 아이가 가리킨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세요? 아이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유령과 대화를 했습니다. 주변에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두했죠. 비범한 이 아이의 이름은 에드가 케이시 심령술사이자 동시에 대예언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 북쪽 100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 비벌리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비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총명한 모습을 보였던 아이는 책을 무서운 속도로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어른 못지않게 빠르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뿐만 아니라 아이는 영을 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미래를 예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미래까지 예언하고 이를 대처할 방법까지 스스로 찾았죠. 야구 경기에서 공을 맞아 머리가 다칠 것을 예언한 케이시는 잠을 자다가 기적적인 치료법을 발견, 가족에게 치료제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야구 경기장을 지나다가 공을 맞은 케이시를 보며 가족들은 케이시가 준비한 치료제를 머리에 발라 상처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의 죽음과 탄생을 맞춘 그는 성장에서도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천리안을 비롯해 여러 능력을 가진 그였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게 한 그의 능력은 바로 예언. 짧게는 수십 년의 미래부터 멀게는 1000년 이상의 미래를 예언해 크고 작은 일들을 맞추는 기적을 선보였죠. 그는 1929년에 발생한 미국 대공황을 예언하면서 본격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 폭락을 맞춘 그는 연이어 다른 예언도 성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암시하는 예언을 남겼는데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검은 구름이 유럽 대륙을 덮고 있고 독일에서 검은 새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는 세계대전의 원흉인 독일을 가리켰습니다. 그 외에도 페르시아 말에서 전쟁의 조짐이 보인다는 예언을 남기고 인간 기원에 관련해 중요한 발견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 등 군사, 과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말에서 벌어졌던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 그리고 인간 게놈 지도의 발견이 예언대로 일어나면서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예언이 되었죠. 잠을 통해 많은 비전을 봤던 그는 잠에서 깨어나 그가 봤던 환영과 계시를 글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는데요. 중요한 예언과 그가 했던 놀라운 통찰을 정리한 그의 책은 많은 이들의 경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옆에서 따르며 그의 예언을 충실하게 정리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케이시의 곁에서 함께 일을 했던 의사 웨슬리 해링턴 캐첨이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케이시가 주로 활동했던 호킨스빌에 그도 개업을 했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케이시를 만나 운명 같은 끌림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케이시의 건강을 봐주는 주치의이자 그의 예언을 충실히 따르는 신도가 되었죠. 그는 말년에 케이시가 출간하지 않았던 많은 비전과 메시지를 정리해 개인 일기장에 그 내용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그 일기장은 지금까지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던 물건으로 그 가치를 모르는 이들 손에 이리저리 옮겨다녔죠. 그런데 최근 저희 뉴스펙트럼이 옥션에 올라온 캐첨의 일기장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케이시가 후대에 남기지 않았던 예언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캐첨의 사인 덕분에 저희 뉴스펙트럼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덕분에 K씨의 비밀 예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K씨의 예언 가운데는 동아시아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케첨의 일기장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일본 열도가 침몰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일본 열도 근방에 큰 지진이 발생 후 지산 폭발도 지진과 함께 발생할 것이며 과거 일본 열도 지역은 태평양에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남겼는데요. 언젠가는 분열된 나라가 해와 달과 역사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분열된 국가의 통일을 예언하며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를 지적한 것이죠. 놀랍게도 그의 예언에 정확히 일치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그 당시 서방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인 대한민국의 미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동방에 위치한 국가가 빛나는 군대를 이끌고 서방 세계까지 그 영역을 넓힐 것이라는 말을 남겼죠. 그 외에 그가 한국에 대해 예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케첨의 일기장에는 보다 더 많은 예언이 들어있었죠. 북으로 내달리는 말소리가 중국을 넘어 북극까지 향한다고 말한 그는 하나로 합쳐진 국가가 그 힘을 모아 북쪽으로 진군할 것을 암시. 2060년이 되면 통일한국은 간도와 만주를 병합한 넓은 땅을 소유하고 아시아 연합의 지도자로 군림하는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일기장에서는 또한 중국의 침몰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었죠. 대륙의 불길이 물로 인해 식힐 것이며 산은 평지가 될 것이고 평지는 바다 아래에 가라앉는 이들의 탄식이 흘러나올 것이라 예언한 그는 자신이 본 끔찍한 장면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이 많이 죽어갈 것이고 자연재해로 인해 이들 상당수가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있을 것이라고 본 그는 자신이 본 예언을 믿을 수 없다며 따로 내용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예언을 케첨은 일기 속에 보관하고 있었죠. 향후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는데요. 한국이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최고의 국가로 거듭나 미국과 견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로 묘사되었습니다. 지축을 올리는 강력한 힘이 동방의 국가에 있다고 말한 그는 열꽃처럼 피어나는 힘이 서쪽을 긴장시킬 것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말한 꽃에 대해서 자세한 해석은 없었으나 케첨은 일기장에서 조심스럽게 핵이라는 언급을 남겨놓았습니다. 핵폭발의 붉은 기둥을 열꽃으로 비유한 것이라 본 것이죠. 통일 한국의 강대한 모습과 함께 중국과 일본의 멸망이 적힌 내용은 그동안 K씨가 예언을 통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개인적인 고뇌도 적혀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데요. K씨 곁을 지켰던 인물이기에 K씨의 감정까지 그대로 일기에 반영한 것이죠. 사실 K씨만 이러한 예언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에드가 K씨 말고도 다른 예언가들이 비슷한 내용을 남겼는데요. 특히 통일한국의 미래가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밝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발한다는 이야기부터 비트코인의 폭락과 제주도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의 1위까지 놀라운 예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 아비냐 어난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는데요. 21세기 중반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의 위치에 오른다는 예언입니다. 행성 위치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의 예언에는 잃어버린 옛 영토를 회복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죠. 아난드는 간도와 만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이 이들 잃어버린 옛 영토까지 회복하는 강대국으로 거듭난다고 설명했죠. 오래전부터 뛰어난 예언 능력을 갖춘 타너스님 역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21세기 통일 한국 정부가 중국을 정복해 잃어버린 옛 땅까지 차지하며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놀랍게도 타너스님 역시 일본의 침몰을 예언했는데요. 에드가 K씨의 예언처럼 자신이 바라보는 미래에는 지금의 일본 열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일본 국민들 상당수가 지진과 해일로 인해 목숨을 잃을 것이며 일본 열도 전역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멸망하는 시기를 보았다는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 역시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는 미래를 봤다며 한국은 높은 고지대의 존재 덕분에 육지 부분이 상당히 남아있어 최강대국으로 거듭난 국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예언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것인데요. 강력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나 다름없는 가운데 버잇 빅데르 신부가 남긴 저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버잇 빅데르 신부는 고종 황제를 처음 접견한 헝가리인으로 훗날 한국이 일본에게서 독립,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을 미리 예견했죠. 세계 무대에서 아시아와 미국이 중심축이 될 것이며 한국과 한국인들이 미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것인데요.
특히 중국 대륙의 일부까지 한국이 점령한 지도를 그의 저서에 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K-팝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2060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한국의 국력은 더욱 강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방의 밝은 빛을 뿌리는 아시아 최후의 보루라고 한국을 가리킨 에드 케이시의 예언이 평생 한국인 진행에 대해 연구한 미 교수가 한국인 두뇌만의 대반전 4가지 특징을 밝혀내자 전세계 커뮤니티가 폭발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라며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는데요. 한반도를 비롯해 아시아 연구의 석학으로 꼽히는 일라이자 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매년 2~3년씩 번갈아 가며 살고 있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버클리 대학교 수업에서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에만도 한국계 직원이 5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빅테크 직원은 한국계가 늘어나면서 회사에서도 채용 시 한국계 비중을 고려한다며 한국인들이 워낙 똑똑해서 안 뽑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누구 하나 특출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라고 말한 것인데요. 일라이자 교수는 버클리대에서 학생들에게 사회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자신도 연구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다른 나라 학생들도 똑같이 공부하는데 유독 한국 학생들은 항상 똑똑하고 성적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노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교수이지만 그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입장이었기에 한국인들이 유독 똑똑한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일라이자 교수는 오랜 시간 한국인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죠. 그 결과 똑똑하다고 소문난 아시아에서도 한국인이 유독 똑똑한 이유 4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일라이자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아의 환경이라는 수업을 통해 한국 주변 나라들보다 유독 똑똑한 이유 4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로 젓가락이다. 젓가락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및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주요한 식사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인의 젓가락 사용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콩 하나를 집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섬세하다. 젓가락 2개를 주먹 쥐듯이 움켜쥐고 밥 공기를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에 든 젓가락으로 밥을 긁어 입으로 밀어넣는 일본식 젓가락질은 그리 섬세하지 못하고 중국 또한 젓가락의 길이가 한국보다는 상당히 긴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 섬세할 수가 없다. 손가락의 운동은 뇌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마도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는 이 젓가락의 섬세한 사용으로 어릴 적부터 개발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섬세한 젓가락 조종 기술이 바탕이 되었는지 한국의 의사들은 다빈치나 빈치라는 수술용 로봇을 개발한 미국의 의사보다 더 로봇을 잘 조종한다고 한다. 얼마 전 각광을 받은 현미경 아래에서의 미세 조작에 의한 수정란 기술 또한 한국 사람의 섬세한 젓가락 조종 기술이 토대가 된 예는 많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기능인들의 기량을 겨루는 기능올림픽에서 수년간 연속 우승을 한 적도 있다. 한국 사람은 특히 손재봉, 이발 미용, 벽돌 쌓기 같은 손으로 하는 일은 세계의 어떤 나라 사람보다도 기량이 뛰어나다. 이런 한국인의 뛰어난 손기능과 함께 우수한 두뇌는 한국인의 섬세한 젓가락질과 관계가 있다. 두 번째는 한글과 문자 생활이다. 한국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인 한글과 표의 문자인 한자를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같이 쓰는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문자 체계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2나라뿐이다. 과학적인 한글의 사용과 더불어 표의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 기인한 문자적 언어적 다양성은 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일본이 지능지 수율이 모자란 105로 한국인 다음에 3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또한 한국어의 1부터 10까지의 숫자 발음이 영어와 달리 한 단어로 되어 있어 암산하기 좋은 발음이다. 1, 2, 3, 4, 5, 6, 7, 8, 9, 10인 반면 영어는 5, 6, 7, 8, 9이 2자리 이상이다. 10단위 이상 가면 더욱 심해지는데요. 이러한 특징 덕분에 한국인들은 숫자에도 강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지방이란 점이다. 세계에서 머리 좋은 2대 민족으로 분류된 몽골 투르크 계통과 게르만 계통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계절의 변화는 인간 생활의 변화와 적응을 강요한다.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능이 개발되고 확대된다. 인간 지능의 발전사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과 사람 사이의 경쟁사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다 못해
극단적이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인의 지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네 번째는 근친혼의 근기시이다. 동물의 근친 교배 또는 가까운 일족 간의 결혼이 유전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는 오누이 간에도 결혼이 가능한 정도이고 아랍계 나라의 경우 사촌 간의 결혼은 거의 당연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도 사촌과 결혼했다고 한다. 사촌 간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베트남 및 미국의 절반 정도이며 세계적으로 볼 때 결혼의 약 10% 정도는 사촌 간의 결혼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 이전의 한민족은 관습적으로 근친 결혼을 예부터 엄격히 금지하였다. 사돈의 팔촌이라도 원친척이 된다고 하여 절대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근친혼이 금기시되는 한국 사람이 인종적으로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인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교수의 말에 심기가 불편했던 것일까요? 일본인 유학생의 한국인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높은 교육열 때문이라며 딴지를 걸었는데요. 그러자 교수는 최근 영국의 얼스턴의 리처드 린 교수와 핀란드의 헬싱키의 타트 바나네 교수가 세계 185개국 국민의 평균 지능지수를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은 2위를 했다. 철저한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데도 부정할 것인가라며 일본인 유학생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일라이자 교수의 수업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를 타고 네티즌들에게 소개되었는데요. 그러자 해당 글은 해외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으며 조회수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댓글은 1000개 이상이 달렸는데요. 내 친구가 똑똑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 친구랑 똑같이 공부해도 성적은 항상 한국인 친구가 좋았어. 맞아, 유독 한국에서 온 내 친구들을 보면 공부부터 운동까지 못하는 게 없었어. 다른 건 몰라도 젓가락질은 나도 연습해서 뇌를 발달해봐야겠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 나는 한국인과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책임감도 강했지만 3, 4일 걸릴 일도 뚝딱 하루 만에 해결했다. 맞아, 내가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지. 한국인들은 한번 설명해주면 한 번에 이해하고 업무에 바로 투입될 정도이다. 반면 중국인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더라. 같은 동양인이라도 한국인들이 다른 이유를 이제 알겠다.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는 한국인 친구한테 물어보지라며 한국인들의 똑똑함을 공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쟁으로 무에 가까울 정도로 폐허가 되어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든 조금만 생각하고 손을 대기만 하면 곧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여전히 신기해하며 또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한국의 믿을 수 없는 경제 급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도시로 이룩해낸 한국인들의 노력은 그만큼 외국인들에게 미스테리함으로 남겨져 있죠. 그런데 최근 해외 커뮤니티엔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있는 한 도시의 과거 모습이 공개되자 또다시 외국인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선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어린 주인공이 재벌 회장님에게 받는 선물로 당시 아무것도 없었던 분당 땅을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서도 분당은 그 옛날에 옹기나 짓던 별 볼 일 없는 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후 분당은 일기 신도시의 성공으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소위 대박을 터뜨리게 되죠. 해당 장면은 한국인들에겐 짜릿함으로 외국인들에겐 궁금함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체 분당은 어떤 곳이고 과거엔 어느 정도길래 이러는 거야?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 해외 커뮤니티엔 과거 성남시의 모습이 공개되어 한국인들의 능력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해외에 올라온 사진을 살펴보면 약 1970년대의 성남으로 그야말로 판자촌을 방불케 할 정도로 낙후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서울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었구나. 놀랍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성남시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도 중앙에 위치하며 남한산성 서남쪽에 자리하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도시이며 현재는 IT 산업의 중심지로 수도권 제1의 친환경 첨단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외국인 인재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죠. 또한 서울 다음으로 성장한 수도권 도시로서 성남시의 발전 사례는 많은 곳에서 연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국내에 존재하는 테크노밸리 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업이며 외국인들에겐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현재는 많은 외국 기업들 역시 이곳에 자리하고 있죠. 그만큼 IT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 일자리, 교통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뛰어나서 신도시의 롤모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이 단순히 기적이 아닌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서울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인 분당을 비롯해 2기 신도시인 판교까지 아무것도 없는 항무지를 서울 못지않은 경제도시로 만든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처럼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뤄내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욱 어려운 것이 이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자라온 외국인들조차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신도시들 발전 모습을 보면 부러움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이 개도국의 발전에 힘을 보탠다면 많은 나라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의외로 선진국들이라 불리는 많은 나라들도 수도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시골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경우가 많은데요. 간단한 예로 영국만 하더라도 수도인 런던만 벗어나도 전화조차 제대로 터지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개도국으로 넘어갈수록 더욱 심각해지죠. 그 때문에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롤모델로 삼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라는 유일무이한 별명답게 많은 개도국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코이카라는 재단을 설립하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를 비롯해 거의 모든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코이카의 본부 역시 성남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코이카 본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인프라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중남미 국가에게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도시생활에서 유발되는 교통환경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도시를 일컫는 말로 한국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이런 한국의 도움 덕분에 많은 나라들은 한국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남미 언론인들이 코이카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라소 기자는 한국이 많은 개발도상국과 이웃하고 교류하며 자신들이 경험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 오다는 매우 좋은 사례인 것 같다.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그것을 더 크게 나눈다는 것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우르드 국제부장 역시 코이카의 활동은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극심한 가난과 건강 문제에 직면한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이 개도국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 달라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죠. 특히나 비오로드 국제부장은 한국의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분야 협력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 개발 능력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성장이 유독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각보다 많은 원조를 받지도 않았으며 한국보다 많은 원조를 받은 그 어떤 나라들도 한국과 같은 발전을 이룩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의 노력과 땀은 그 자체로만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강과 성남 그리고 다른 여러 도시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될 걸 보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